네. 그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울 3, 4호기 건설 얘기를 했는데 이게 바닷가에 있어서요. 대규모 지진하고 쓰나미까지 과연 대비하고 있는가라는 문제점이 있어요. 거기까지 대비 안 할 수도 있고요. 물론 그 원자력 발전소 자체만 놓고 봤을 때 기존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보다 좀 더 안전하게 지을 수는 있겠지만 지리적인 지리적인 위험성이 생겼다고 보거든요. 후쿠시마 원전 그 바닷가에 있어서 쓰나미에 피해를 받은 것처럼 음, 굉장히 신중해야 될 문제구나. 지금까지 7천억이 들었고 총 사업비가 8조 원이고 그럼 사업비가 좀 증가된다고 보고 그다음에 해체 비용이 더 들 것이고 했을 때 약 7, 8조 정도를 아낄 수 있고 이것으로 오히려 더 대체 에너지 쪽으로 확 투자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태양광 패널이 더 효율적인 게 나오면은 그것을 그 패널을 교체한다라는 각오로 어, 일단 튼튼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빨리 새만금부터 저는 했으면 좋겠어요. 대규모 그 태양광 단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자,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라고 하는 어, 블랙 블랙록의 레리 핑크 회장이 있네요. 레리 핑크 아주 이름이 매력적이네. 레리 핑크. 근데 운영 자산이 7천조네요. 7천조. 제가 나중에 그 어떤 이런 물론 이제 이 레리 핑크 블랙록은 어떤 기존 자산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어, 그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돈을 맡기는 사람들의 돈이 모여 있는 거죠. 어, 이 사람 얘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간 행동을 이해하는 열쇠 중 하나는 인간이 성공의 기쁨보다 상실의 공포를 더 크게 느낀다는 사실이다. 학문 연구는 자본 손실 두려움이 이익의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게 제가 예전에 그 뇌과 공부에서 대충 결론을 내린 게 한 3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실의 공포가 훨씬 커요. 그래서 늘 보수 기득권의 힘은 강한 거예요. 왜냐면은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잃어버려. 그러면은 새로 생길 거에 대한 기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잃어버릴 것에 대한 그 두려움이 항상 힘이 3배 정도 되기 때문에 늘 다시 보수 세력에게 뭉치고 하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그게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걸 잃어버려도 더, 더 좋은 술이, 그 헌술을 버려도 더 좋은 술이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있는 거를 아끼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레리 핑크도 그 밑에 직원들이 비트코인을 투자하자고 했었나 봐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안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고 투기 상품이다라고 하고 오히려 비트코인에 반대하는 사람을 승진을 시켰대요. 승진을 시키고 그 대신 가상화폐하고 블록체인을 연구하는 실무팀을 꾸렸대요. 그러니까 저랑 판단이 거의 같았던 겁니다. 비트코인 자체는 실험실에 쥐꼬리 날 것이고 하지만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지속적으로 발달할 것이다. 제2, 제3의 암호화폐가 나온다. 이렇게 제가 이제 판단했던 건데 레리 핑크도 그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래서 어찌됐건 이번 비트코인 사태에 아무런 타격을 안 입었죠. 어찌됐건 이 공포에 의한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재산이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지키고자 하는 돈이 모인 회사죠. 이 인간의 행동 중에서 자본의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훨씬 크다라고 주장하죠, 레디 핑크.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제 동영상 하단에 보면은 제가 이제 3,000원 후원, 소액 후원을 받으면서 맨 밑에다가 백조의 호수라는 추신 4, 네 번째 백조의 호수라는 그 개념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랑의 자금 백조를 운영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 자금을 잃어버리지 않고자 하는, 그래서 내 자본을 지켜주세요 라고 해서 넣는 게 아니라 내 자본을 잘 써주세요 라는 개념이죠. 지금 제가 사실 그 백조의 호수를, 갈릴리 호수 비유를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백조의 호수라고 붙인 건데 한번 설명을 한번 읽어보세요. 동영상 하단에. 그래서 그 백조는 사랑의 백조, 사랑의 백조의 호수가 될 것이고, 내가 가진 자산을 지켜주세요가 아니라 내가 주는 돈, 또 내가 가진 돈을 잘 써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거 있거든요. 왜 유산을 남길 때 강아지한테 유산을 남긴다거나 어떤 나무한테 유산을 남기는 사례도 있어요. 미래에는 로봇한테 유산을 남기거나 AI한테 유산을 남기는 일이 분명히 생길 거거든요. 그래서 AI한테 유산을 남겼을 때 그 AI는 만약에 그 자기 이제 그 마땅히 유산을 남길 자손이 없는 그 사람이 죽으면서 AI한테 자산을 넘겼을 때 그 자산의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뭐 여기 기존의 말대로 어떤 자산운용회사처럼 그런 어떤 사랑의 백조의 호수 같은 것을 분명히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드머니로 제가 이제 제 그림의 운명을 활용을 해서 백조의 호수를 사랑의 백조의 호수를 운영할 수 있다. 자산을 잘 쓰기 위한 운용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선 사업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 씨앗으로 그 백조의 호수의 씨앗으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저한테 매달 3,000원만 재료비를 후원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굉장한 그 샘물이 돼서 그 샘물이 모여서 백조의 호수가 될 거예요. 자, 1인 크리에이터 시대 매경춘추 칼럼이 나왔는데 호모 크리에이터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근데 최근 연중 우리나라 유튜브 채널 운영자 중에서 약 200억 원의 수익을 낸 7살 라이언이 1등을 했답니다. 구독자가 1740만여 명이고, 장난감 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영상을 올리는 소년이죠. 7살. 제가 아는 어떤 CEO가 7살부터 사업을 시작을 했는데 대단한 친구고, 제가 강의에서 늘 강조하지만 미래 사회는 잘 노는 집단과 그냥 노는 집단으로 나뉘어지게 된다. 그리고 돈은 잘 노는 집단이 벌게 된다. 이 얘기를 강의에서 가끔 하죠. 장난감 가지고 잘 노니까 200억을 벌어버리는 이런 일도 생기는 것이죠. 자, 미중 무역 전쟁의 그 지식재산권 보호의 문제인데요. 원래 지식재산권이라는 것은 평화 시에 보호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중국이 AGI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에 있어서 지금 이 상황을 평화 시대라고 볼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기술전쟁 시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골드만삭스, 가트나 맥킨지 같은 데서는 몇 년 내에 중국의 인공지능 기술이 미국을 능가할 것이다 라고 이미 전망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는 국가 단위로 투자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공산당 정책으로. 그만큼 빅데이터를 자체 생산해버리죠. 그러니까 무인차만 돌아다니는 도시를 아예 건설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중국은. 그렇게 빅데이터를 엄청나게 모아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폐쇄적이죠.
원래 기득권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배한 나라는 정보 측면에서 상당히 폐쇄적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 기사를 잠깐만. 그래서 그 빅데이터를 모으는 데 있어서요, 미국이 공공 데이터 개방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성되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인공지능 업체가 그걸 개발하는, 데이터가 필요한 업체에. 그래서 우리나라가 데이터 거래량이 미국의 400분의 1이에요. 이게 한국 인공지능의 한계죠. 데이터량 자체가 400분의 1이다. AI 수준은 미국이 100점이라면 한국이 78%다. 78점이다. 뭐 이게 얼마나 정확한 건지 좀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홍 부총리가 혁신전략회의에서 빅데이터 센터를 100개를 구축하고, 아무튼 인공지능 쪽에 전문 인력 1만 명을 키우고 인공지능 유니콘 10곳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하기는 해야죠. 하기는 해야 되는데, 한국은 한국만의 어떤 이 국민의 세금을 쓰는 전략이 필요하거든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돈을 좀 더 문화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국가 돈을, 이게 자칫 이게 헛발질이 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헛발질이 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지금 AI가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하고 의학 논문을 분석하고 해서 신약을 개발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전체 제약 바이오 회사에서 인공지능을 다 받아들였어요. 중해제약, 대웅제약, CJ 헬스케어, 한미약품 등등등. 그래서 AI를 활용을 해서 신약을 연구하고 있고, 그만큼 제약 쪽에 취업률은 떨어지겠죠. 전문가 취업률이. 이게 이제 화이트 칼라의 위기죠. 화이트 칼라의 취업 위기는 인공지능이 가져온다. 블루 칼라는 로봇이 가져온다. 그 얘기 아주 오랫동안 제가 했죠. 그런데 이게요, 인공지능이 예를 들어서 중국의 차세대 인공지능이 미국을 능가했다. 그리고 그 인공지능이 어떤 해킹 능력하고 전 세계 웹상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랬을 때, 그리고 전 세계는 점점 병원 데이터를 하나로 모으고 있단 말이죠. 뭐 미국이 상당히, 우리나라 좀 늦어지고 있는데 병원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그런 것까지 차세대 인공지능이 정보 공부를 했을 때 신약뿐만이 아니라 뭐 전쟁 무기 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차세대 인공지능을 먼저 만든 국가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압도, 초격차를 이뤄낸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중국이 다른 건 다 포기해도 인공지능은 포기 안 하는 거예요. 미국하고의 경쟁에서. 아니, 지식재산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전쟁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한국은요, 제가 이제 제 영상 밑에 해설해 보시면은 제 그림의 운명이 빈곤, 절대 빈곤 해소하고 문화 빈곤 해소, 이렇게 두 가지로 잡았는데, 이 제가 그림에 대해서 이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나 중학교 때 들었나, 우리 삼촌도 그때 미술대학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요. 제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에 이제 그때부터 자선사업가가 되겠다는 꿈을 키웠는데, 그때 제가 삼촌한테 들은 얘기예요. 화가는 부자들한테만 그림을 판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한테 그림을 팔아서
그 돈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쓰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삼촌이. 제가 그걸 초등학교 6학년 때 들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그 나이 때의 어떤 그런 하나의 자극을 받게 되면은 머리에 오래 남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그 말을, 삼촌한테 그 말을 들었던 게 지금까지도 제가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백조의 호수 이런 아이디어를 내면서 사랑의 돈 백조의 호수 아마 그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유명한 그 발레로도 발레가 아닌가 아무튼 백조의 호수라는 그 있잖아요. 그 소설인지 동화인지 정확히 모르겠네. 저 안 읽어봤어요. 잠시 한번 검색해 볼까요? 자, 백조의 호수. 차이코프스키가 작곡을 한 발레. 볼쇼이 극장의 모스크바 볼쇼이 극장의 관리인 베기체프가 쓴 발레 대본이다. 아, 발레 대본이구나. 그러니까 뭐 소설 같은 거죠. 뭐 동화 같은 소설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앞면도에 보니까는 스완 레이크 해가지고 백조의 호수라는 펜션이 있네요. 앞면도에. 아, 멋있다. 줄거리를 잠시 봤는데 굉장한 해피엔딩이네요. 백조의 호수가 악마의 성을 무너뜨리고 악마의 마법과 악마의 사슬을 벗어나고 결국 사랑과 행복의 나라로 그 연인이 가는. 아, 느낌 좋다. 백조의 호수로 제 어떤 어, 착한 착한 자산운용사, 착한 자선사업, 그 이름으로 이게 갑자기 떠올랐는데 저는 백조의 호수의 줄거리도 모르고 그 이름이 떠올랐거든요. 그래서 이 윤종은 청와대 경제수석도 국민하기 좋은 나라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부익부 빈익빈이 엄청 심한 상황이고 한국은. 그래서 자기 자산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돈이 아니라 자기 자산을 절대빈곤과 문화빈곤을 위해서 쓰는 돈, 그 돈이 모일 필요가 있죠. 그래서 그 돈은 뭐 저기 레리핑크 블랙록이라고 그랬던가? 레리핑크처럼 뭐 7천조 이렇게 모일 수가 없죠. 무슨 얘기면 들어오자마자 써야 되니까. 그래서 그 돈의 흐름은 더 많아질 것이고 뭐 잠깐 모인 돈이 100조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이는 돈은 뭐 1000조 이상이 될 것이고 뭐 그런 걸 꿈꾸고 있어요. 자, 박소연 그 대표, 그 유기견 천사 박소연 대표 기사가 계속 나오네. 자, 세 번째 기사예요. 세 번째 기사인데, 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몸이 불편한 아이 되신 분이 키우던 비스켓이라는 개가 있었어요. 지금 사진에 나오는데, 비스켓이라는 개가 있었는데, 그 주인이 경차에 비스켓을 매달고 도로를 달리는 걸 봤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속도가 문제거든요. 빨리 달리지 않았을 거라고 봐요. 개가 크니까 개를 차 안에 넣는 걸 개가 싫어할 수도 있고 해서 반려견을 차에 매달고 천천히 달렸을 가능성도 있죠. 그런데 그 영상을, 인터넷 영상을 보면서, 박소연 씨는 동물 학대라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단체 내에 있는 누군가가 그 개를 훔칩니다. 그러니까 구조라고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훔쳤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확신범이라고 그러죠. 나는 그 개를 지금 구조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개를 훔쳤겠죠. 그런데 그게 왜 훔친 게 됐냐면은 주인한테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왜 개를 훔쳐갔냐고. 니네들이 훔친 거 맞지? 그러면서. 왜냐면 거기서 계속해서 이제 그 구조해야 된다 이런 실랑이가 있었겠죠. 아니다. 내가 키우는 개다. 이런 실랑이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게 논란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개를 모델로 해서
성남 FC로부터 1,500만 원을 후원을 받은 거예요. 2017년에. 그 후원을 받으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찍은 사진인데, A씨가, A씨가 있는데, 전 직원이네. 그러니까 전 직원이 내부 고발을 한 거죠. 전 직원이 이게 제보자로부터 받은 주소를 갖고 부산으로 가서 개를 훔쳤다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이제 논란이 됐고, 그래서 그 1,500만 원을 가져갔기보다는 자매 결연을 중단했나 봐요. 그 케어라는 회사와 그 성남 FC가. 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전 기사에서 제가 돈을 주고 맡겼던 강아지를 안락사 시킨 사건이 있었죠. 여기서 보이는 거는 이겁니다. 박소연 씨의 타고난 천성이 착하지 않고 사기성이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경영 능력이 없는 거예요. 판단력하고. 그런 실수가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경영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착하다 보니까 착한 사람들이 흔히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객관성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저 개가 학대당하고 있구나. 그게 학대가 아닐 수도 있는데 그 주인은 최선을 다해서 개랑 행복하게 살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 경차에다 큰 개를 태운다는 게 힘드니까. 근데 그걸 학대라고 보는 거죠. 그런 오해, 객관성을 잃어버리는 것들. 그래서 여러 가지 정말 학대받는 개인지 판단하는 보조자도 있어야 되고, 대신 경영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유기견하고 맡긴 반려견하고 분명히 나눠서 확실히 울타리로 구분을 해서 키워야 되는 것이고, 뭐 이런 경영들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문제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개를 훔칠 지경까지 갔다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또 엉망이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3번의 기사를 통해서 이 박소연 씨에 대해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려보자면, 사람은 착한 사람인데 경영 능력과 판단 능력과 능력이 없고 객관성 없이 착하기만 하다. 뭐 이 정도의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의지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동물 케어 그곳을 잘 경영하고 잘 운영하고자 하는 의지는 있었으나, 이 들어온 돈을 잘 운용을 해서 더 좋은 부지를, 더 싼 부지를 계약해서 뭐 이사를 간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약간 부동산 투자 마인드까지 있어야 되거든요. 이 동물을 위해서라면은. 동물에게 더 싸고 좋은 땅이 어딜까? 우리가 이사를 가자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케어 현재 그 위치에서 이름만 알려져 버리면 그 주변에 땅을 구입하려고 할 때 계속 고비용이 발생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쨌건 착한 사람인데 경영 능력이 없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그런 결론이 좀 제 나름대로 결론입니다. 자, 제가 최근에 모현동에 이제 서점을 내고 있는데, 제가 이런 걸 정말 시간만 된다면 정말 운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냐면 책 처방 프로그램입니다. 책 처방.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한 다음에 당신은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네요. 그러면서 약을 처방하듯이 책을 처방해주는 거죠. 세화고 후배 중에 안지원일 건데, 맞아요. 세화여고 그 동창회에서 총무 이런 걸 맡았던 안지원 약사가 있어요. 안지원 약사가 이런 비슷한 활동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것도 약 처방이랑 같다 그래가지고 같이 책을 읽는 어떤 힐링 모임도 하고 그랬던 약사가 있어요. 안지원. 그다음에 이제 저랑 또다시 이제 그 약그시바 팟캐스트를 이번 29일부터 또 유튜브하고 팟캐스트를 동시에 올라가는 촬영을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이제 음악가 한 분을 새로 모셔서, 그 이지향 약사도 같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꼭
약으로만 다 처방하려고 하지 말고 어떤 인생관, 삶의 가치관과 삶의 습관 이런 것들을 돌아봄으로써 약을 좀 덜 먹는 세상을 만들자.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리고 자기 몸의 그 회복력을, 자기 몸을 믿어주자. 몸의 회복력을, 이런 운동을 하죠. 이지양 약사는. 모악산의 아침이라고 해. 카카오 스토리 모악산의 아침 검색해보세요. 그럼 다양한 그 질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튼 그 안지원 약사, 이지양 약사 화이팅이고, 저랑 뭐 둘 다 일천관계인데, 어쨌든 이런 책 처방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도서관마다 들어섰으면 좋겠다,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사가 권한 한 권의 책, 막막한 현실의 한 줄기 빛으로. 프로그램 너무 좋다. 작은 도서관에도 저런 프로그램이 다 있었으면 좋겠네요. 물론 전문가가 양성이 돼야 되고, 책을 많이 본 다독가들을 그냥 뭐 취직을 시키는 거죠. 뭐 일자리 정책으로 볼 수도 있고, 책 처방사 뭐 해가지고 뭐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예전에 집을 인천에 살까 여주에 살까 고민했던 분이 계셔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얼마 전에 제가 누스킨 강의를 저를 불러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저를 3년간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다단계 강의는 안 하는데 누스킨 강의를 그래도 꽤 제 선에서 중립적으로 잘 했어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했던 말이 있어요. 제가 이제 익산으로 이사 갈 무렵이니까 5년 전이에요. 5년 전에 그랬어요. 미세먼지는 점점 심각해질 것이고, 미세먼지가 부동산 가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인천은 미세먼지 때문에 집값이나 땅값이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차라리 여주가 낫다. 그쪽으로 가라. 같은 돈이라면 거기다가 투자를 해라.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지금요, 아주 이 현재 서울 수도권에 집값하고 땅값이 떨어지는 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건물주들의 이기심. 그러니까 임대차 보호법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자고 하니까 그 법이 시행되기 전에 갑자기 월세를 30-40% 올리고 보증금 올리고 해서 미리 올린 다음에 세입자를 받고자 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는 거예요. 이게 임대차 보호법 때문에 미리 쫓겨난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정책을 실현할 때 항상 부작용, 그 심리, 건물주들이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 보호장치를 하고 나서 이런 걸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누가, 김상중 고려대 복합전문대학원 교수가 한 말이에요.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작용에 대해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문제가 있다. 대안을 마련 안 하니까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건물주에게 먼저 쫓겨나게 된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요, 그 쫓겨난 사람들에도 단골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뭐 미용실이면 미용실 해서, 식당이면 식당. 그럼 자기는 더 좋은 세입자를, 그러니까 더 보증금하고 월세를 많이 내는 세입자를 받기 위해서 미리 쫓아냈단 말이죠. 10년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 통과되기 전에. 자, 그 다음엔 어떤 상황이 올까요? 이런 상황입니다. 두부, 콩나물 등등 홈쇼핑하고 배달업이 대거 많아지게 돼요. 그래서 배달업이 많아지게 되면은 음식점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길가 전면에 가게를 낼 필요가 없어요. 골목 안쪽에 내도 돼요. 싼데. 자기는 더 높게 받으려고 했는데 세입자는 안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원격 또는 필요할 때는 그 예를 들어서 미용실 단지다. 그러면은 미세먼지가 완벽하게 차단된 굉장히 그 어떤 큰 상가, 몰,
이런 데 가서 또 미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이제 자기 단골 미용사가 사라졌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임대차 보호법, 어, 뭐랄까, 사전 조치 때문에. 그러면 그 상가를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에이, 내가 이제 자주 가던 미용실 없어졌으니까 또 쇼핑몰 가서 깨끗한 공기 마시면서 미용하고 거기서 별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판단을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 상가가 공동화돼 버리는 거죠. 자, 그런 공동화가 보세요. 서울 주요 상권도 불황의 그늘. 권리금 없어도 들어오겠다는 사람 없어. 3개월 렌트 프리에도 안 들어와.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죠. 게다가 편의점은 확대되고 있고, 배달 산업이 호황하고 있고, 4차 산업혁명은 사무실이 필요 없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집에서 컴퓨터로 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고, 계속해서 상가가 공실이 되고, 자, 상가가 공실이 되고,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서울 시내에서 사라지면은 서울시 아파트에서 살고자 할 필요가 없어지는 사람들도 많아지겠죠. 아파트 값까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상가가 이렇게 되면 망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보세요. 또 미세먼지, 잿빛 공포, 애를 어떻게 키우나, 미세먼지 탓에 한국 떠나고 싶어, 이민 카페 살세 100여 건 글, 조금이라도 호흡기 아토피 천식 있는 그 자녀를 둔 부모들은 지금 이민을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세먼지는 정말 부동산에 영향을 심각하게 주고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 계속 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동산 심리가 역대 최저인데 2019년 초, 2018년 말이 부동산 소비 심리 지수가 역대 그 테스트를 시작하고 통계를 내기 시작한 이후에 역대 최저랍니다. 전혀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경매조차 안 받아버리고 가격이 싸져도 왜? 더 싸질 거니까 안 받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지금 제 작업실을 전주 작업실은 뭐 그냥 이것저것 전기세 다 포함해서 한 달에 10만 원만 내라고 했으니까 아우 땡큐고 75평이나 돼요. 땡큐고 그쪽으로 이제 5월 초에 이사를 완결을 할 거고, 그럼 그림 그리는 곳은 해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구리 동판 작업 제 영상 해설에 쭉 나오는데 제가 대상 받았던 기법인데 그 그림을 사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뭐 한번 했다면 1,000만 원, 2,000만 원을 팔아야 돼요. 재료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그 작업을 하려면 전기 가마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최소한 5kg의 그 영업용 전기가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서점을 내면서 영업용 전기를 끌어들였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점을 운영하겠다기보다는 책도 뭐 가끔 팔 수 있겠지만은 거기다가 제가 도자기 작업하고 구리판 작업을 할 수 있는 전기 가마를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기 가마 값이 한 또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 들 거예요. 두 개를 놓을 수도 있어요. 도자기 가마 따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그 칠보 작업 가마 업자가 와서 건설을 하는 거예요. 그 장소에다. 근데 이제 그 장소를 제가 이제 전세 2천에 얻었잖아요. 수리비가 한 800 들었지만 제 인건비까지 하면 수리비가 1,000만 원 들었죠. 그래서 제가 전세로 싸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이제 지역이다 보니까 전세로 싸게 들어가고 그 집주인은 땅값이 오르면 그 전체 부지는 90평인데 익산 모현동에 땅값이 오르면은 그것을 팔 때까지 중간에 쓰면서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 상황인데 그게 땅값이 오르겠냐고요. 그게.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전세로 들어가서 그것을 산 거나 마찬가지로 쓰게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그 90평 가격이 2억 5천 정도 하더라고요. 2억 5천짜리를 2천에 들어가서 쓰는 것이죠. 물론 이제 수리비를 제가 쓴 거를 하나의 월세로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보증금 2천에 뭐 월세 10만 원 해가지고 한 100개월? 100개월이면 3년인가? 아무튼 한 5년 정도 이렇게 쓰고 나서 나중에 이제 거기가 분명히 가격이 떨어질 거란 말이죠. 그럼 가격이 떨어지면 나중에 제가 이제 사버리는 거죠. 돈 벌어가지고. 그럴 생각으로 제가 거기
들어간 건데 그 형이 이 영상은 안 볼 겁니다. 그 집주인이 제 영상 잘 안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부동산 중간에 계약해주는 부동산 하는 형이 지금 2억 5천에 산다는 사람이 있을 때 빨리 팔아야 되는데 이러는 거예요. 이제 그 주인한테 말은 못하고 근데 또 그 주인은 팔지 못할 또 사연이 있어요. 그게 또 장인 어른한테 물려받은 거고 장인 어른은 또 그 땅에 또 애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팔지를 못하는 거죠. 근데 이제 계속 망가지니까 그거를 관리해 줄 사람이 필요한데 제가 이제 어, 건축 유지 보수 관리 능력이 있다 보니까 제가 이제 아우텔 인테리어를 자주 해봤잖아요. 그래서 제가 적임자다 해고 저를 이제 받아들인 건데 저는 아예 거기를 공예 작업장 겸 제 개인 서재로 이제 건물이 두 개를 얻었단 말이죠. 2층에 2층짜리 집에 1층은 이제 목사님 살고 계신데 너무 추워서 살 수가 없대요. 뒤에 현대아파트 단지가 들어서서 2층에는요 한 하루에 2시간 정도 해가 들어오고요. 1층은 아예 해가 전혀 안 들어가요. 완전히 가려져 있는 거죠. 추울 수밖에 없고요. 햇빛이 한 줄기도 안 들어가는 집이에요. 사실 그 사람이 살면 안 되는 집인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도 2년 내에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돈을 좀 모아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추워서. 어쨌든 그래서 저는 그 1, 2층을 제 개인 서재로 쓰고 거기를 책으로 꽉 채우면 아마 2만 권 정도 장서가 가능할 것 같아요. 공간이. 그 움베르토 에코도 자기 장서가 5만 권인데 건물 한 군데다 다 가지고 있지 않아요. 너무 책이 많다 보니까 아마 두 군데가 자기 집필름이 있고 또 책을 놔두는 공간을 따로 두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책을 많이 갖고 있을 필요가 있느냐 그 1만 권, 2만 권을 근데 그 필요가 있어요. 책이요. 아우라라는 게 있습니다. 아우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 한 30평짜리 아파트에 살 때 거실에다가 딱 책 3천 권을 딱 꼽아놓고 그 3천 권의 책을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정말 아우라가 있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제가 안 본 게 거의 3, 40%지만은 안 본 책도 언젠가 볼 거라고만 생각을 해도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리고 사실 꼽아놓고 이렇게 목차만 봐도요. 그 책하고 내가 연결된 느낌? 안 봤어도. 그러니까 저는 10,000권, 20,000권을 내가 하루에 이렇게 몇 분 만에 싹 훑어볼 수 있는 장소에 제가 좋아하는 책을 모아놓고 싶다라는 그 욕망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그 2층 집인데 2층에다가 책을 장서를 하고 1층은 이제 그 목사님 나갈 때를 기다렸다가 또 전세금 3천을 마련해서 1층까지 인수를 해서 이제 통으로 전세 5천에 제 서재 겸 공예 작업실을 마련할 계획을 아무튼 그렇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익산 마동에 있는 그 창고가 있어요. 그러니까 창고 있어야지 저는 창고 있어야지 서재 있어야 되지 공예 작업실이 있어야 되지 그림 작업장 있어야 되지 집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저는 5개의 공간이 필요한 거죠. 그 제가 백조의 호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 향하는 근데 정말 싸게 하지 않아요? 전세 2천 뭐 보증금 없이 한 달에 내는 돈 10만 원 그리고 어, 아파트는 임대 아파트거든요. 임대 아파트가 거기가 한 달에 한 20 정도 나가요. 임대료 14만 원에 관리비 한 7만 원 정도, 25만 원 나갑니다. 그러니까 총 비용 거의 한 30만 원 미만으로 관리비 다 포함해서 아니지 30만 원, 10만 원 나가니까 35 전기세까지 하면 거의 한 50 나가겠구나 한 달에 한 50 나가고 건물 5개를 쓰는 거죠. 와 대단하죠. 보증금 2천에 한 달에 50 나가고 건물 5개를 쓰고 있으니까 쓸 예정이니까 감사합니다.